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프 약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프 약샤라 하면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더프 하면 난장이라는 뜻이고, 약샤는 보통 우리 한자로 야차 이래 되는데, 야차 하면 우리 이 불교에서는 인간보다는 높고 신보다는 조금 낮은 뭐 그 정도 되는 건데, 뭐 우리 뭐 정령이라든지 어떤 스피릿, 뭐 신령이라든지 대충 그 정도의 이제 의미로 저희들이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프 약샤는 인도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저희들이 가만히 추적해 보면 불교가 전파되는 거의 모든 곳,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각각의 나라의 문화의 옷을 입고 이 더프 약샤들이 이 불교 사원에서 사원을 찾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더프 약샤는 태국 방콕에 가면 우리 그 왓포 사원에 있는 더프 약샤인데, 왓포 사원 뭐 이렇게 우리 그 세계 최고의 가장 큰 실내 와불도 유명하고, 그 중앙에 있는 우리 그 우보솥에 이 명상하는 부처님의 불상도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 그 입구에 있는 아주 큰 부처님의 얼굴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시와링가도 유명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와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 불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 우보솥이 있는 양쪽 가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이너 코트야드가 있는데, 이 코트야드 안에 있는 중국풍의 불탑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중국풍의 불탑인데, 우리 태국에 있는 불교 사원에 이런 중국풍의 불탑이 있는 것도 이제 흥미로운데, 요 밑에 보시면 중국 옷을 입고 있는 이 중국 이 석상인데, 자세는 우리가 중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이 쭈그리고 앉아서 위쪽으로 탑을 이렇게 받쳐 들고 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Chinese 더프 약샤, 중국풍의 난장이 야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났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중국에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 부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더프 약샤는 불교 쪽으로 봤을 때 역시 산치에 나타나는데, 산치에 나타나는 토라나 이 게이트웨이인데, 사실 이 게이트웨이 위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불교의 이 이상들이 표현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불교 이상들이 표현되어 있는 이 게이트웨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더프 약샤들에 의해서 위로 이렇게 떠받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더프 약샤들이 이렇게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떠받치고 있는데, 우리 뭐 사자가 떠받치기도 하고 코끼리가 떠받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모티브가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더프 약샤들이 떠받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 시와신의 춤입니다. 시와신이 춤출 때 한쪽에는 이제 불이 있고 한쪽에는 뭐 북이 있고 쌍카도 있고 해서 이 우주의 이 움직임과 어떤 생성과 이 소멸을 나타내는 이 시와신의 춤인데, 밑에 지금 시와신이 밟고 있는 게 더프 약샤입니다. 그래서 더프 약샤는 기본적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더프 약샤가 주로 인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안에 아주 귀중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물건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더프 약샤가 가져갔답니다. 우리 지금은 이 은행에 있어가지고 은행에 예탁해 놓으면, 은행 금고에 넣어 놓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는데, 만 1,200년 전만 해도 은행이 없을 때 가장 소중한 물건은 집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 넣어둡니다. 근데 한 1,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들 어디에 넣었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못 찾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조스키 말로 더프 약샤가 가지고 왔다. 따라서 이제 더프 약샤는 우리의 이 금은보화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런 집착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 금은보화라든지 재물을 상징하는 더프 약샤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금은보화 대신에 불교의 이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금은보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불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뭐 산치가 뭐 한 기원 전후부터 시작됐던 2000년 정도 이 더프 약샤들이 이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주 좀 힘들어서 좀 입을 벌리고 하 하면서 힘들어하는 약샤도 있고, 웃으면서 이 그 불교의 가르침을 떠받치고 있는 약샤도 있고, 아주 무덤덤하게 있는 약샤도 있고, 조금 신경질 난 듯한 모습을 한 약샤도 있습니다. 우리 사리푸타바 모칼라나의 사리가 발견되었던 제3 스투파 산치 앞에 있는 토라나의 게이트웨이도 여기 지금 보시면 더프 약샤들이 바치고 있는데, 이 약샤들도 우리 가만히 보면 상당히 좀 인터내셔널라이즈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약샤는 이 화관이 좀 단순한 형태의 약샤가 있는가 하면 인도식으로 그러니까 화환을 장식한 약샤도 있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꼭 그리스 사람들이 전사들이 앞에 바치는 가슴 장식을 한 약샤들도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약샤들이 사실은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약샤들이 직접 여기서 이 산치에서 우리 방콕까지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콕에 있는 와포의 우리 중국 북불탑은 1860년대에서 70년대 정도에 만들어진 거고, 산치는 10세기 이후에 거의 이제 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저희들이 조금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남방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로 해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동남아시아로 흘러 들어간 문화의 일부인 것 같은데, 이곳은 아누라다푸라, 스리랑카 고대 수도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제타와나 이 불탑입니다. 제타와나 불탑의 양쪽 장식을 보면 이 우리 나아가 라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꽃들도 있고 한데, 지금 보시면 아름다운 화환 밑에 더프 약샤가 이 화환을 바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중한 것은 누군가가 떠받쳐줘야 된다는 이런 문화가 이 고대 스리랑카의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에 이미 전해진 것을 볼 수 있고, 스리랑카의 중세 수도인 폴론나루아에 가면 우리 쿼드로리움이라고 이 그 사방으로 부처님 네 분을 모시고 있는 중앙 법당인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더프 약샤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기둥도 있고, 기둥 사이에 더프 약샤들이 지금 나가라자를 뒤로 하고 저렇게 있는데, 보시면 단순히 이렇게 떠받치는 거에서 조금 발전해 가지고 조금 춤을 추는 듯한 자세로 아주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동물들도 있고, 위에 더프 약샤들이 이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시는 이 아름다운 불당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이 보드가야에 있는, 인도 보드가야에 있는 마하보디 대탑의 보리수 나무 앞에 있는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자리다 하는 요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지만 커닝햄이 1800년대 중반에 이곳을 처음 이렇게 발굴하고 복원했을 때 금강자 바로 밑에 이렇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과 유사한 형태의 더프 약샤들이 이 금강자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스리랑카의 경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켈라냐 라하자 마하위하라, 건물은 꼭 이 그 유럽풍인데, 벽은 또 이 힌두교의 신들이 또한 안에 있는 부처님의 불상과 불교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래쪽에 현대적인 더프 약샤들이 있습니다. 이 더프 약샤들은 지금 긴 우리 불교의 염주보다 훨씬 더 긴데, 이런 염주는 주로 인도의 브라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라만 더프 약샤다 하는데, 또 브라만 더프 약샤들 지금 물구나무 서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떠받치는 약샤들, 한쪽 손으로 바치는 약샤들, 아름답게 웃으면서 이 포즈를 취하는 약샤들, 아주 그 익살스러운 모습의 약샤들이 이 켈라냐 라자 마하위하라의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아주 유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 보통 한 800년경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보로부두루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보지 못했는데 두 번째 가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장면입니다. 이곳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장면이 바로 요 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왕이 화살을 쏘는데 양쪽에서 부처님께서 촉진을 하시고 앉아 계시고, 화살들은 전부 다 연꽃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부처님의 앉은 자리,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앞에 금강자도 도프 약샤들이 바치고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도프 약샤들이 바로 이 금강자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 공덕을 많이 쌓은 분만이 앉을 수 있는 이 금강자는 그냥 땅바닥에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떠받쳐져야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그 전체 컴플렉스를 보니까 물이 나오는 이 배수로마다 이 또 부약샤들이 이렇게 배수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불교와 함께 이 인도에서 스리랑카에서 동남아시아로, 또한 남인도에서 직접 이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힌두교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가루다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사인데, 가루다는 비슈누 신의 탈 것이다 해서 비슈누 신이 어디 갈 때 가루다가 항상 위에 비슈누 신을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 가루다 인도네시아라는 항공사 이름은 뭔가 하면 자신들의 항공기에 타는 손님들을 신과 같이 모시겠다 하는 이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아주 우리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정신이 배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루다가 우리 그 앙코르왓에 가면 여기 보통 우리 코끼리 테라스라고 하는데, 코끼리 테라스를 이렇게 쫙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많은 가루다가 이렇게 바치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이 코끼리 테라스 위를 걸어다니는 크메르 왕국의 왕은 비슈누 신의 화신이면서 비슈누 신과 같이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런 부분이 그대로 고스란히 불교에 녹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앙코르톰 한가운데 있는 바이온 사원인데, 우리 앙코르에서 몇 안 되는 오리지널한 불교 사원이다라고 하고, 보통 요 바이온 사원에 있는 요 얼굴들은 관세음보살상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시대에 요 바이온 사원을 만들었던 왕의 얼굴을 아마 그대로 만들었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도 지금 도프 약샤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아발로키 테슈아라 관세음보살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상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뭔가에서 떠받쳐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루다가 있습니다. 가루다가 똑같은 자세로 우리 관세음보살을 떠받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바이온에 가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은 우리 앙코르왓이 만들어지기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힌두교 사원이 지금 이제 태국에 있는데, 코랏에 있는 피마이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 피마이의 이 힌두 사원에 가시면 우리 보통 프라사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태국어로는 파랑, 우리 보통 산스크리트로 프라삿 한데, 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떠받쳐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루다가 크메르풍의 모자를 쓰고 여기 보시면 이 비마이의 프라삿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국 불교로 그대로 이렇게 스며드는데, 이곳은 우리 피사눌룩 태국 중부 에 있는 중요한 불교 거점입니다. 수코타이 때부터 번영했던 곳인데, 여기에 있는 제일 큰 불교 사원의 요 뒤에 있는 크메르풍 이 불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유타야 시대에도 이런 형태의 불탑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디라따나 이 사원에 있는 불상은 태국 불교의 표준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불상인데, 바로 뒤에 있는 우리 불탑에 파랑에 보시면 가루다가
그 불탑을 떠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전통은 이제 태국 방콕으로까지 내려오게 되면 라마키언으로 바뀌는데, 라마야나는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신화인데, 태국의 왕들의 짝그리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라마 1세, 라마 2세, 라마 3세, 본인들이 이 새로운 태국의 황금 시대를 여는 라마와 본인들을 거의 동일시했고, 본인들은 거의 비슈누 신의 화신일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불교 사원들이 방콕에 있는 로얄 템플은 라마키언 자이언트, 라마야나의 태국 버전에 나오는 어떤 거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됩니다. 우리 그 차오프레아 강가에 있는 보통 새벽 사원이라고 하는데, 왓 아룬 같은 경우에 이 각각의 천상 세계를 가르는 어떤 이 중간중간 단계마다 약샤들이 라마키언 약샤들이 이렇게 자리에서 이 세계의 경계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우리 라마키언 약샤는 태국 왕궁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우리 왕궁의 이 그 몬둡 경전이 보관되어 있는 몬둡 옆에 보면 황금 불탑이 있는데, 이 황금 불탑 밑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게 우리 그 라뜨나 고신 형식으로 만들어진 라마키언 약샤들입니다. 약샤들이 이 황금 불탑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와포에 있는 이 약샤들은 어떻게 된 건가? 이 석상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방콕에 가서 이 로얄 템플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이 석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청나라 황제의 선물로서 중국에서 이제 이 태국이 1800년대 중반에 중국과 무역할 때 쌀을 많이 수출했는데, 이 정거선은 밑이 평평하니까 쌀 나무를 실으면 갈 때는 묵직해서 괜찮은데, 올 때는 주로 실크하고 도자기를 실었으니까 되게 배가 가급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을 넣어가지고 오다가 중국 황제가 이 그 석상을 선물하자 이 석상을 이렇게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1860년대 70년대가 되니까 중국 황제에서 받은 이 석상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석상이 있어야 이 방콕에 있는 사원들이 좀 로얄 템플 같으니까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피터 스킬링과 이 그 와포 사원의 부주지스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860년대 70년대쯤 되니까 태국에서 중국으로부터 석상 석공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직접 자신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방콕 같은 경우 이제 화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화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바로 이 중국 북의 도프 약샤가 이 시기에 탄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샤는 우리 방콕 같은 경우에, 태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드와라와띠의 우리 법륜을 떠받치는 약샤, 어깨로 받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북서쪽으로, 인도 북서쪽으로 갔을 때 아프가니스탄 쪽에 가면 이 그리스의 신인 그리스의 신이 이렇게 그 불교 사원을 떠받치는 어떤 이런 장면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이 그 북실크로드 진천현에 가면 서왕모 석굴인데, 원래 이제 불교 석굴인데 얼굴만 잘라내고 이제 주로 이제 도교식으로 바꾸는데, 여기도 보면 자세히 보면 도프 약샤가 있습니다. 중국풍의 도프 약샤가 있고, 제가 숭산 소림사에 갔을 때 탐림에 있는 불탑 중에 하나의 아래쪽에 보니까 아마 중국 원나라 시대 때 불탑 같은데 도프 약샤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화도 전등사에 가면 보통 우리 전등사 나신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도프 약샤입니다. 도프 약샤가 이 불교 우리 전등사 대웅전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은 일본에도 있는데, 일본 우리 그 교토에 있는 홍간지 본원사에 가면 물이 내려오는 곳 밑에 여기 보시면 도프 약샤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 같이 이렇게 찡그리고 앉아 있는 도프 약샤, 힘들어하는 도프 약샤, 환하게 웃고 있는 도프 약샤들이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태국에 있는 도프 약샤, 우리나라 전등사에 있는 도프 약샤, 이런 다양한 도프 약샤들이 이 불교의
이 아주 열린 마음으로 현지 문화를 수용해서 불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그 불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프 약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